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소아뇌전증 환자 보호자를 위한 의학정보 세미나 희귀유전성 소아뇌전증 드랍의 증후군을 알려주세요. 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잠깐 인사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병원 소아신경을 맡고 있는 김준수입니다. 아마 여러 채널에서 뵌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많은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소아신경진료를 하고 있는 김은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에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모쪼록 부모자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병원 소아신경 오해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전자 질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오늘 드라베 신드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달려보시죠. 네, 제가 잠깐 공유를 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아직 많은 분들이 아직은 참석을 못하셨는데 제가 천천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드랍의 증후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깊숙이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일반 환자 보호자분들한테 이해가 좀 쉬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드랍의 증후군에 대해서 각자 파트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드랍의 증후군이 어떤 것인지, 주요 증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드랍의 증후군에 대한 진단, 유전 형태,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전에 이제 질의응답을 많이 좀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준비하는 데까지 준비를 했고요. 시간을 좀 보고 다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드랍의 증후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벌써 이 샬롯 드랍의 선생님이 굉장히 연세가 이제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성악과 의사 선생님이시고, 이 질환에 대해서는 1978년 처음 언급을 하셨다고 했고, 처음에는 이제 영아기, 그러니까 1세 이전에 중증 아주 심한 그런 근간대성, 팔다리가 이렇게 움찔대는 그런 뇌전증을 보인다라고 명명을 했었고,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증상을 잘 정리하고 원인도 밝혀지고 또 치료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나오면서 드랍의 증후군이라고 사실 명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한글로는 드라벳이라기도 하고 또 드라베라고 하는데 같은 질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런 친구들은 초기에는 정상적인 발달을 하다가 영아기, 생후 첫 해에 그런 열에 의해서 이제 경련이 이제 긴 시간 동안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심각하게 이제 신경학적 퇴화를 초래하는 아주 대표적인 난치성 뇌전증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는 한 1, 2만 명당 1명, 또 많게는 3, 4만 명당 1명 정도 그렇게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난치성 뇌전증 소아의 약 한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난치성 뇌전증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발달 지연이나 또는 인지 저하, 또 문제 행동뿐만 아니라 성장 지연, 수면 장애, 그리고 영양 결핍도 초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이 드랍의 증후군에서는 이제 발작 형태가 제일 특징적인데 대부분 평균 한 6개월 정도의 이제 열이 나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열성 경련으로 모인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시작한 나이가 좀 적고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우리가 흔히 보는 전신 강직 간대성 발작이 아닌 한쪽에 팔다리만은 편측 그런 발작을 한다든지 반복이 된다든지 그런 형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의심을 좀 해봐야 되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열 없이도 이제 발작이 생기고 또 다양한 형태 여기 왼쪽에 보시다시피 전신 강직 간대성 발작뿐만 아니라 부분 발작, 근간대 발작, 포발작 또 이것이 그냥 5분 이상 지속되고 30분 이상 지속이 되는 뇌전증 지속 상태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발작이 발생을 하고 열이나 광자극, 피로 등에 있어서 유발이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증상이 완전히 발현이 되기 전까지는 정상 발달을 하지만
대부분이 발작이 발생을 하고 또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많은 약제들이 들어가면서 발달이 정체되고 또 퇴행도 오고 궁극적으로는 언어 또는 운동기능 저하 그리고 인지기능 장애가 대부분 동반이 되는 그런 질환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든지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라고 하는 자폐 성향들이 흔히 관찰되기 때문에 이 소아정신과 치료도 필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단과 유전에 대해서는 김은희 선생님 말씀 주시죠. 네, 드라베 증후군의 진단은 사실 임상 증상을 근거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임상 증상 중에서도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발작의 특징들이 가장 중요한 진단의 근거가 되겠고요. 사실 이제 어떤 기준이 다 만족이 되어야 꼭 진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상정특례 등록 기준을 근거로 해서 핵심 증상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이제 18개월 이전에 발작이 발생하고 2개 이상의 항경련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2세 이후에도 발작이 지속되는 난치성 의전증인 경우, 그리고 발열, 감염, 예방접종 등에 의해서 체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더 유발되는 경련, 그리고 2회 이상 편측 또는 전신으로 강직한데 발작이 있는 경우, 또 발작 발생 전에는 이제 정상적인 인지나 운동 발달을 보이는 이런 핵심 증상이 진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근데 모든 드라베 증후군 환자들이 사실 이런 증상을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진단을 위해서 사실 최근 들어서 더더욱 유전자 검사의 중요성이 이제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단뿐만 아니라 이제 예후를 예측하고 또 치료를 결정하고 또 가족 상담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제 검사가 되겠고,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단일 유전자 하나만 이제 검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런 발달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수백 개, 수천 개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패널 검사나 또는 전 엑솜, 염기서열 분석 등을 이용해서 많은 이제 원인 유전자를 밝혀내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70에서 90% 정도의 대부분의 드라베 증후군 환자들은 SCN1A라고 하는 유전자의 병적 변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유전자 외에도 지금까지 뭐 1,700개 이상의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이제 드라베 증후군의 증상들을 나타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이런 희귀질환 산정특례 기준상 드라베 증후군은 SCN1A 유전자 이상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SCN1A 유전자라는 것은 이제 신경세포에 분포하는 여러 이온 통로 중에서 이제 전압 개폐식 나트륨 채널, 나트륨 이온 통로를 만들어내는 이제 단백질을 전사하는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의 어떤 변이로 인해서 이 나트륨 채널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이제 신경신호 전달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 나트륨 채널 1.1은 이제 인터뉴런이라고 하는 연합뉴런에 많이 분포를 하게 되는데, 이 나트륨 채널의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증가되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억제되거나 소실되는 경우에 이런 신경의 신호 전달 체계의 그런 흥분과 억제 사이의 균형이 망가지면서 여러 가지 신경 이상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유전자에 사실은 변이의 여러 가지 종류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떤 위치의 변이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 나트륨 채널의 기능이 굉장히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과도하게 억제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제 드라베 증후군은 이 나트륨 채널의 기능이 과도하게 소실되면서 이렇게 신경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중증으로 나타나는 이제 질환의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SCN1A 유전자의 돌연 변이는 어떤 유전 형태를 거치느냐 봤을 때 사실은 각각의 그런 질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드라베 증후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드라베 증후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변이가 부모님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제 자녀 세대에서만 발생하는 새로운 돌연 변이로 대부분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사실 이런 변이를 안 갖고 계신데, 부모님의 아버님, 어머님이 그 생식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이 SCN1A 유전자가 무작위로 변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게 이제 수정되고 아이가 이제 그 태아가 이제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상과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임신 시에는 이런 드라베 증후군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드물게는 부모님에게 사실은 이제 모자이크 형태로 존재하는 변이가
경우가 사실은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자녀에게 이제 대물림, 유전되면서 이제 드라베 증후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자녀가 드라베 증후군으로 진단이 되었을 때는 다음 자녀 임신 전에 이제 전문 유전 상담 클리닉과 이제 상담을 하시거나 또 필요시에 선청 검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치료에 대해서 우리 우혜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게요. 네. 그 드라베 증후군은 1차적인 치료는 항경련제를 이용해서 발작 조절을 하는 겁니다. 우선은 발작을 주소로 먼저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발달 지연이 있거나 인지 기능 저하가 생기게 되는데 우선 항경련제를 이용해서 발작을 먼저 조절하게 되고 저희가 도움이 되는 약물과 주의가 필요한 약물 이렇게 테이블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나트륨 채널의 기능 이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약물들이 있습니다. 우선 도움이 되는 약물을 먼저 보시면 발프로산이라고 올필이라고 하는 발프로산 그리고 저희가 성분 그 약물명으로는 센틸이라고 하는 클로바잠, 스티리펜톨, 토피라메이트 등과 같은 약들이 드라베 신드롬 환자들에게는 잘 듣는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다 여러 가지 약물 치료에 불구하고 경련 조절이 잘 되지가 않으면 케토시기를 하거나 이조신경 자극술을 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약물들로는 카바마제핀이나 옥스카바제핀과 같이 나트륨 채널에 영향을 미치는 나트륨 채널의 기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인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이런 약물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더 경련의 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약품으로는 저희가 스티리펜톨이나 카나비디올이 드라베 증후군에 특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나라에서 이제 허가가 되어 있는데요. 스티리펜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에서 투여 대상은 오르필과 센틸의 병용요법에도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드라베 증후군의 환자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은 희귀약품 센터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특정 병원에는 약이 이제 도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약물이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알아보시고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보험 인정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의 처방전과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약을 쓸 때는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투약을 할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카나비디올 저희가 잘 알려져 있는 대마오일입니다. 이 약도 드라베 신드롬에서 증후군에서 이제 허가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르필과 센틸을 포함한 11가지 약들 중에서 5가지 이상의 약을 충분히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련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이런 대마오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드라베 신드롬은 2022년에 극희귀 질환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정특례 제도를 이용을 해서 환자분들이 병원 진료를 받으실 때 진료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값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 산정특례 제도는 앞서 김은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라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SCN1A에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환자들 중에서 그러한 임상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등록이 가능하고 5년마다 재등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드라베 증후군 환자들이 뇌전증 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련이 약을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경련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나라에서 뇌전증 장애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 기준 또한 이제 엄격한데 대략 대발적인 경우에는 한 달에 8번 이상의 경련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가 있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장애 정도가 심한 것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뇌전증 장애 진단은 신경과나 신경외과, 정신과, 소아과 전문의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뇌전증 장애 이외에도 지적 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중복으로 받으실 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드라베 증후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이 드라베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알려진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환에 대해서 이제 점점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개 사전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온라인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언어와 운동 능력 발달이 약물로 인해서 더딘 건지, 또 피부 건선과 건선과 머리카락 빠짐 등도 약물 때문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드라베 증후군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발달성 뇌전증, 뇌병증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용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대부분에 차지하는 뭔가 SCM1A 같은 유전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발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발달 지연이나 이런 발달 장애를 일으킬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발달 초기에 아주 반복되고 심한 그런 약물 조절이 잘 안 되는 난치성 뇌전증이 그런 발달의 어려움을 가속시킬 거고 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많은 항발작제, 약물들이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내가 그 아이가 나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뇌전증,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썼던 약물들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 또 발달이 한참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에 그걸 습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뇌전증 자체뿐만 아니라 발달을 저해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약물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가해한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이제 제가 정리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이거는 대한뇌전증학회 그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거기에 환자를 위한 보호자를 위한 안내 책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부 건선이 정확히 제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피부 발진들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약물들이 있습니다. 뭐 라모트리진이라든지 또는 이제 옥스카바제핀 같은 약들 그리고 페노바비탈도 영향을 준다고 하고요. 머리카락 빠짐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발프로익산이죠. 사실 발프로익산은 앞서 우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드라베 증후군에서 대표적으로 잘 많이 쓰는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 이런 탈모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이 이제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고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되는 부작용이 있다면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발병 이후 지적 장애가 동반된 상태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약을 먹지 않는다면 지적 장애가 회복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뇌전증이라는 결국은 이제 꼭 드라베 증후군뿐만 아니라 뇌전증이라는 것은 완치란 개념은 매우 드뭅니다. 예, 드물기 때문에 아주 일부분의 큐어라는 개념, 수술적인 처치나 뭔가 다른 종양에 의해서 생긴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술적인 치료나 이런 걸로 완치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관해 또는 완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뇌전증 발작이라는 증상이 완화됐거나 현재는 사라진 상태이다. 즉 그렇게 되면은 약물 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득과 또는 리스크를 저울질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완치보다는 보통 완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어떤 인지 기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상 범위라고 생각하는 범위에서 처음에는 이 안에서 인지 기능이 유지가 되지만 반복적인 발작이라든지 또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많은 약물들을 쓰게 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비가역적인 어느 정도 손상을 받게 되면 정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그런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련도 적절히 잘 조절해야 되고 또한 약물에 대한 부작용도 잘 조절하면서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나머지 또 네, 말씀. 다음 질문은 이제 유전자 검사로 검출된 돌연변이로 질환의 이제 중증도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뭐 다른 뇌전증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유전자의 어떤 돌연변이에 따른 그런 증상이나 중증도 또 예후와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들이 아직은 이제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 드라베 증후군의 경우에도 아직은 이제 충분한 데이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이제 소개해드릴 만한 이제 논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해드리면 이제 얼마 전에 일본에서 한 280명 정도의 SCN1의 유전자 관련 드라베 증후군 환자들만 이제 모아서 분석을 했을 때 이제 돌연변이 형태를 크게 이제 결절 돌연변이와 과호 돌연변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인지 기능이나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좀 다르다라는 이제 그런 결과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절 돌연변이인 경우는 이제 과호 돌연변이에 비해서 인지 기능이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나빠지는 경향을 보이고 또 이제 결절 돌연변이는 이제 스트립펜토리나 토피라메이트, 레비티라세탐이 조금 더 효과가 좋고 과호 돌연변이는 이제 클로나제팜이나 토피라메이트가 조금 더 효과가 좋았다 이런 이제 분석들을 보고한 바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아직 모든 개개인에게 다 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고 한번 참고 삼아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이제 PCDH19이라는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뇌전증을 진단받은 이제 자녀의 부모님께서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유전 양식을 보이는지, 그런 유전 양식에 따른 어떤 예후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발달 장애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베 증후군과 관련된 그 원인 유전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제 5% 정도의 환자에서 이 PCDH19 유전자의 변이가 이제 진단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PCDH19 단백질은 앞서 이제 드라베 SCN1A라고 하는 이제 나트륨 채널과 조금 더 다른 이제 단백질이고요. 이제 세포 간의 어떤 소통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어서 이제 신경세포의 증식 이동, 이제 기능 발달부터 시냅스 형성 그리고 다른 유전자의 발현 등 굉장히 여러 부분에 관여하는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호자분께서는 이제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시냅스의 어떤 기능이 다른 정상 아이들보다 50%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발달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아마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그것도 이제 맞는 말씀이시지만 실제로는 이제 태아 과정부터 이제 성장, 발달 과정 모든 이제 그런 시기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유전자는 이제 X 염색체에 이제 존재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아에서 발생을 하고, 이제 50%는 부모님으로부터 대물림되지만 50%는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어떤 유전 양식이냐에 따라서 증상의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 보고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 자체는 드라베 증후군이랑 굉장히 유사한데요. 조금 더 특징적인 증상은 이제 발작이 군집 형태, 그러니까 단시간 안에 수차례 이렇게 여러 번 연이어 발생하는 그런 발작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좀 특이하게도 발작이 이렇게 10세 이후에 사춘기가 되면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에서는 완치가 되기도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지만 발작이 멈추더라도 대부분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지적장애나 자폐장애 이런 행동 문제들이 계속해서 남게 되는 그런 후유증을 갖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드라베 증후군에서 경련이 잘 멈추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드라베 증후군은 다른 뇌전증에 비해서 경련의 지속 시간이 좀 긴 편이고요. 뇌전증, 중첩증에 흔하게 동반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이 환자들이 굉장히 열에 예민한데 발열 자체가 경련을 유발하는 하나의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드라베 증후군 환자들은 고체온 상태, 열이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뜨거운 물에 오랜 시간 목욕을 했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장시간 낮 시간에 외출을 했을 때 예방접종 후 발열이 생겼을 때 굉장히 경련이 잘 유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핏자국에 의해서도 경련이 잘 유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온이 높아지면 이제 신경세포에
세포의 흥분성이 증가되게 되는데 이런 SCN1A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에 나트륨 이온 통로의 이제 기능이 떨어져 있으므로 더 쉽고 과도하게 신경세포가 흥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드라베 증후군 환자들은 흥분성 신경세포에서 억제성 신경세포를 회복하는데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경련이 잘 멈추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련이 한번 시작이 되면 스스로 멈추지 않는 경우에는 집에서 지켜보시기보다는 가까운 응급실에 방문을 해서 빠른 처치를 받는 것이 환자들에게 더 예후가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드라베 증후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드라베 증후군의 특징적인 아까 전에 약물 스트리펜프로가 데마올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최근에 또 펜플루라민이라는 새로운 치료제가 미국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약은 2020년 6월에 미국 FDA에서 승인이 돼서 미국에서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안타깝게도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용은 어렵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은 올해 국내 희귀약품으로 지정이 돼서 이게 나중에 약가를 받게 되고 약물을 저희 나라로 도입하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논문을 찾아봤을 때 이 템플루라민을 썼을 때 약 한 50% 정도의 경련의 감소 효과가 있더라 이런 보고들이 있어서 이 약물이 들어오게 되면 드라베 신드롬에서 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코로 하는 약 시럽입니다. 시럽인가요? 네, 그 태블릿을 넣고 시럽만 존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질문들인데요. 추가 질문들에 앞서서 온라인으로 질문을 한 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김은희 선생님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가 유전자 검사에서 SCN1A 변이는 아니지만 드라베 증후군으로 진단받았습니다. SCN1A 변이가 아니어도 드라베 증후군인 경우가 있나요?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 많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임상적으로는 어쨌든 그 발작 증상이라든지 발달의 경과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드라베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산정특례로 어쨌든 등록을 하려는 이제 기준에서는 SCN1의 유전자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진단 자체는 유전자 변이의 어떤 그런 원인 유전자의 종류보다는 임상 증상을 근거로 진단되는 질환이다라고 우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라베 증후군은 이제 임상 진단으로 내리는 병명이기 때문에 사실 유전자 검사가 아주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넓게 의미를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유전자 검사는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죠. 근데 이제 산정특례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네. 사실 똑같은 치료를 받는 환자들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운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드라베 증후군의 예후, 특히 이제 성인의 시기에 어떤지 또 정상 발달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 드라베 증후군 자체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 진단을 가지고 임상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붙이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에 일단은 약물 난치성 뇌전증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발달 장애가 포함되어 있어서 대부분 거의 모든 환자가 중증 이상의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다고 되어 있고요. 성인이 되면서는 그런 발작의 빈도라든지 소화기에서 보이는 열만 나면 아주 뇌전증 지속 상태를 길게 하는 그런 발작은 빈도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좀 발작은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위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정상 발달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건 드라베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드라베 증후군 우리가 생각하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과 발달 장애가 동반된 그런 경우라면 정상 발달을 보이기는 매우 어렵지만 중증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돌연변이 유전자는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민들 또 하시겠는데요? 네.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어떤 딱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앞서 이제 드라베 증후군의 경우에 이제 엄마 아빠의 그런 이제 그러니까 수정 전에 어쨌든 그 생식세포가 이제 분열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환경적 요인 또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그런 어떤 건강상의 어떤 내재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녀 세대에서만 어쨌든 돌연변이로 인한 질환이 유발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가족분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이제 대분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돌연변이는 사실 사고죠. 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겼다기보다는 누구한테도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을 가기 전에 또 추가적인 질문이에요. SCM1의 유전자가 발견되면 무조건 드라베 증후군으로 진단이 되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니까 네.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드렸듯이 드라베 증후군은 임상 증상을 근거로 한 진단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SCM1의 유전자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드라베 증후군이기 때문에 이제 SCM1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이제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우선은 이게 이제 병적인 돌연변이냐 아니면은 이제 병과 관련 없는 그런 이제 돌연변이냐를 먼저 구분하는 게 우선이고 실제로 그 돌연변이가 발견된 환자분에서 나타나는 이제 증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게 드라베 증후군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이제 가래과 관련된 뇌전증일 수도 있고 일반 그냥 열성경련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SCM1의 그 임상 증상 쭉 스펙트럼을 봤었을 때 가장 심한 거가 드라베 증후군 하신 거죠. 그 다음은 우현 선생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드라베 증후군 아이라서 항히스타민제가 중추신경제 작용을 한다고 해서 복용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항히스타민제 저희 많이 질문 받는 건데 복용을 해도 상관없는지. 근데 항히스타민제는 감기에 걸렸을 때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인 것 같고 특히 콧물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항히스타민제가 경련의 역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뇌전증 환자, 드라베 신드롬뿐만 아니라 뇌전증 환자에서 좀 잘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약물을 사용을 해봤을 때 경련 발작이 증가되지 않는 환자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 환자 특이적으로 더 경련이 많이 늘어나는 환자분들도 있어서 저는 환자 면담 상담을 할 때 우선은 약물을 꼭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용량을 좀 줄여서 사용을 하거나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사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뭐 2세대나 3세대를 쓰는 경우에 1세대 항히스타민제보다는 더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런 이건 아직까지는 여러 선생님들마다 의견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가능하면 사실은 안 쓰는 방향으로 하되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해서 꼭 먹어야 하는 아이는 이제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적은 종류의 항히스타민제로 최대한 이제 용량을 최소화해서 쓰도록 하고 그냥 단순히 코가 막힌 애들은 그냥 나사 스프레이 같은 걸로 대체해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앞서 두 분 말씀과 이제 동의를 하고 항상 얘기하는 거는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너무 나서 잠을 못 자서 경련을 더하는 것보다는 그냥 약을 드시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질문 중에 하나가 또 비슷을 아까 그 광과민이 있다고 했는데 조금씩 적응시켜주면 그런 광과민 현상이 조금 나아질까요? 마치 면역 치료처럼 말씀 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경험이 없어서 저는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노출을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치료했던 경험은 없고요. 예, 어쨌든 최대한 노출을 제한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광자극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흔히 나가서 햇볕 보고 이런 자극이 아니고 저희 뇌파 검사할 때도 보잖아요. 특정 주파수만큼 아주 규칙적으로 주는 거고 주위 환경이 어두운 데는 아주 밝은 빛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맞춰주는 상태에서 발자파가 보이는 경우는 아주 흔치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면역 치료처럼
아주 조금씩 한다? 사실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위 환경을 좀 차라리 다 밝게 해놓고 그런 광장,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일반 뇌전증 환자들도 그렇지만 밤에 아이가 방문 닫고 들어가서 이불 덮고 안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 이거 괜찮은가요? 라고 하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 켜고 봐라. 그리고 핸드폰의 조도를 낮추고 그런 식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좀 더 하고 그 얘기가 저 네 번째 질문과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빛에 예민해서 낮에 외출시 결심 발작을 많이 합니다. 질환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차가 있는지 혹시 선생님 답을 한번 근데 해주시죠. 저 빛에 대한 과민성 모든 환자가 나타나는 거는 아니고요. 네, 개인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네, 개인차가 분명히 있고 특정 뇌전증 증후군 특히 저희가 이제 뇌파 검사할 때 빛 자극을 해서 하는 그런 유발이 되는지를 확인한 이유가 되겠죠. 호흡과 마찬가지로 발달 지연에서 재활 치료할 때 아이가 많이 우는데 이게 발작 유발이 될 수 있을까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후 사정은 잘 모르지만 이제 드라베 신드롬의 경우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가 재활 치료할 때 너무 많이 울어서 열이 난다면 체온이 올라간다면 드라베 증후군에서 이게 발작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당연히 체온이 올라가는 상황이 동반된다면은 예, 반드시 저런 상황을 조절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우는 행동 자체가 뭐 유발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은 항상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재활 치료가 아이한테 많이 부담이 되면 좀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지금 당장 그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을 굳이 이제 추천 안 하는 이유가 결국은 자극을 많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약을 하는 거라서 우는 것 자체라기보다는 그런 상황과 아이의 그런 자극을 많이 주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DH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선생님. PCDH19 유전자 변이로 드라베 증후군 진단받은 경우에는 SCN1A 진단받은 드라베 증후군 증상과 좀 다를까요? 라고 여쭤보네요. 네네. 뭐 발작이 발생하는 시기라든지, 예, 뭐 발열, 체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발작이 잘 유발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작이 좀 군집성으로 수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이제 PCDH19 유전자에 의한 드라베 증후군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발작이 10세 이후 사춘기쯤 돼서는 서서히 좀 줄어서 4분의 1 정도에서는 이제 완치가 되는 부분이 이제 드라베 증후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경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발작이 조절되어도 인지 기능을 나눌 수밖에 없는가요? 네, 라고 네, 물어보시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DH19 유전자가 시놉스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지적장애나 자폐장애 등의 그런 발달장애는 많은 부분 이제 장애가 남게 되고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환자들 중에 이제 경련약을 계속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이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약물의 어떤 중단 또는 시작 이런 것은 정말 그 담당 소아신경 선생님과 상의를 꼭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아이의 장기적인 예후를 볼 때 그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마지막에 드라베 증후군 아이가 피해야 될 음식이나 약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까 뭐 항히스타민도 말씀했지만 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SCN1A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안 맞는 약이 있습니다. 나트륨 채널을 건드리는 약, 예를 들어서 옥스카바제핀, 카바마제핀, 페니토인, 라모트릴진 이런 약들은 드라베 증후군이랑은 좀 잘 안 맞는 오히려 경련에 빈도를 증가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약을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피해야 될 음식은 이제 워낙에 애들이 약을 다양하게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한약? 이거는 알 수 없는 성분을 알 수 없는 한약을 드시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한약을 무조건 싫어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저희가 예측이나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약물과 약물의 상호작용을 피하는 목적 때문에 좀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기를 좀 말씀드리는 또 하나는 또 대부분의 약들이 이제 간이나 콩팥으로 대사가 되는데 그런 간 독성이나 이런 걸 악화시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발달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만 45개월 된 남아있고 아직까지는 정상 범주의 발달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발달 검사나 지능 검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런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의원 선생님 이야기도 하시고 요즘 이 연구에서 또 하고 있는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 환자는 드라베 증후군 환자가 아니에요?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면 안 주셔서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정상 발달을, 이제 저희는 소아신경 의사니까 발달의 이제 단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달이 정상이라면 저는 굳이 베일리나 뭐 지능검사를 지금 당장 하지는. 근데 이제 이분은 드라베 진단을 받으셨대요. 근데 아마도 증상이 아주 강하거나 또는 드라베 증후군에서도 매우 이제 병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돌연변이의 종류에 따른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거를 보호자랑 상의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뭐 너무 자주 뭐 계속 검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학교 가기 전에 환자의 이제 지적저하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초등학교 일반반을 갈지 아니면 도움반을 갈지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년기 전에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이제 지능 검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연구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홍보, 최승환 교수님 워낙에 또 홍보를 많이 하시고 저희 희귀내전증 이제 요 사업을 다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과 이제 저희 그 비수도권에 있는 여러 병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유전자 진단이 된 조기 발병 뇌전증과 약물 난치성 뇌전증, 저희 드라베 신드롬 환자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환자들이 저희 연구에 등록이 가능하고 연구에 참여하시면 발달 검사를 1년에 한 번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뇌전증 환자들에서의 발달 검사를 조금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편인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6년에서 7년 정도의 나이는 사실 굉장히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1년에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아주 간단한 베일리 검사만이라도 이렇게 좀 하고 또 특히 이제 뭐 지능은 괜찮아 보이는데 언어가 늦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언어 검사만이라도 조금 1, 2년에 한 번씩은 권해드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지적장애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또 아이가 어떤 발달이 특히 조금 더 약한지를 이제 뭐 주의력 검사나 언어 검사 다 포함해서 좀 정밀하게 평가를 좀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이제 장애 진단이 안 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생활을 할 때 사실 제일 뭐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이제 뭐 학습 장애나 주의력 장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항상 이제 오실 때마다 학교 생활하는데 뭐 단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여쭤보고 뭐 주의력 검사 정도는 매번 한 번씩 상의를 좀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소아신경과 의사도 결국은 소아과 의사이기 때문에 발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물론 진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상의 상담 이런 부분도 하겠지만 이게 결국은 주기적인 좀 객관화된 검사를 통해서 대부분은 치료를 뭔가 받고 계실 거예요. 재활치료, 감통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개선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빨리빨리 보완해주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결국은 내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정말 좀 더 어려움이 있다들 그거를 정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얘기해서 좀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머리가 이미 큰 다음에는 그런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근데
성장기에 있는 저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한테서는 그런 교육의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라도, 조기 개입을 위해서라도 그런 그 평가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대부분 고민하시잖아요. 이것이 이제 일반 학교에 특수반을 갈지, 특수학교로 갈지. 그런 데 있어서의 객관적인 평가도 또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PCDH19 또 되는데요. PCDH19에도 변이에도 도움되는 약물이 SCN1A가 같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네. 사실 두 유전자가 만들어낸 단백질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SCN1A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나트륨 채널에 어떤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들을 피해야 되지만 PCDH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PCDH19 변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SCN1A만큼 어떤 약이 특히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서 조금 그런 치료의 영역에서는 다르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경련 양상 중에 눈 깜빡인 증상도 경련 증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한번 오해원 선생님 생각하십니까? 삐자국에 의해서 경련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눈 커프를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분별을 해야 될 것 같고, 깜빡이는 게 정말 뭐 1, 2초 사이에 딱 없어지는 거라면 경련의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지만, 적어도 10초에서 15초 이상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면 경련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드라베 증후군 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경련이 있을 수 있고, 흔히 저희가 보는 이제 소발작. 근데 이제 소발작도 이게 약간 전형적이보다는 이제 비전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눈 깜빡일 수도 있고, 소발작은 사실 의식 소실이 분명히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충분한 시간과 뭐 이렇게 손을 만진다든지 입을 쩍쩍댄다든지 그런 자동성도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제일 좋기로는 그 순간에 동영상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더 도움이 되려면은 이벤트가 잦다면 그때 비디오 뇌파 같은 걸 통해서 진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약물 남지성 뇌전증 친구들이 발달 장애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게 무브먼트 문제라고 해서 이제 운동 기능에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경련 발작 때문에 생기는 건지 아니면 의미 없는 그런 행동인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기는 저희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속적인 상황이라면 비디오 뇌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질문 요거 하나만 받고 저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의 취약한 특성 때문에 감기에 걸릴 것이 우려스러워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또 아이의 발달을 더디게 할까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 이거는 각자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김은희 선생님 이해하시죠? 사실 이제 워낙 자주 이렇게 발열에 의해서 경련이 유발되는 친구들은 사실 혹시 집에서 육아가 가능하시면 한 1년 정도는 좀 경련이 안정될 때까지는 사실 안 보내시면 좋겠다라고 사실 권유는 해드립니다. 되게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뭐 디아제팜을 사실 이제 발열 시에 응급시에만 이제 복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드리기도 하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응급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 되게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뭐 코 안에 넣는 거, 혀 안에 넣는 거, 뭐 항문으로 넣는 이런 이제 응급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처법을 좀 말씀드리고 뭐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이제 뭐 짧은 시간만이라도 이제 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근데 정말 질문이 너무 고민이 되셔서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로 어린이집도 보내야 되겠고, 근데 또 발작이 많아질까봐. 근데 일단 개개인의 집안 환경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약간 그런 미리 걱정해서 아예 뭐 유치원까지 안 보내고 이런 거보다는 한번 연령이 높아지면서 면역체계가 이제 완성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감기 걸리는 횟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또 해보시고, 만약에 너무 심해서 발작이 조절이 어렵다면 이제 그때 또 좀 안 가고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은 한 3세 정도를 기준으로 좀 많이 하는데요. 3세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고 너무 경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 외부 노출을 줄이는 방법을 좀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 제 입장은 3세 이후에는 이제 그런 횟수가 많이 좀 줄고 이게 결국 사회성을 늘리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이 친구들한테 어떤 교육적으로 막 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사회성을 늘리는 방법에서는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뭐 오전에만 갔다 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친구들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뭐 장시간 벌써 저희가 이제 길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마지막으로 이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결합의 증후군 환자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간단하게 먼저 한 말씀 하시고 끝내도록 하죠. 우현쌤 먼저 하시죠. 네, 저는 공개 강좌는 처음인데 이렇게 보호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이제 뇌전증 환자들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치료하고자 하지만 질병의 경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후가 나빠지는 환자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에서도 여러 가지 약물이 시도되거나 다른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환자들의 예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아주 뭐 깊은 내용의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 그래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또 경험하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또 소중한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만나게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분들이 많고 그 중에 이제 한 질환이 또 드라베 증후군인데 그래도 조금 더 희망적인 것은 어쨌든 새로운 신약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또 유전자 치료가 사실은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이제 몇몇 안 되는 뇌전증 증후군이 사실은 드라베 증후군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어떤 치료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어쨌든 기대해 볼 수 있는 질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또한 이런 공개 강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정보도 드리고 또 이게 정말 긍정적인 또 밝은 미래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야이고 또 이런 혜택이나 이런 기대를 하지 못하는 다른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 정도가 될 수 있으니 저희들도 열심히 연구도 하고 또 치료도 하고 진료도 할 테니 보호자분들도 힘내셔서 저희와 함께 이 긴 여정을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